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궁합에 대해 믿으시나요? 궁합 혹은 사주, 그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저 한낱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죠. 하지만 설령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궁합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궁합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어느샌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MBTI를 바탕으로 궁합을 따져보곤 하니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MBTI는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 궁합보다는 한 개인의 특성을 찾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유형이 어떤 유형과 잘 맞는지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통적인 방법이든 MBTI 방식이든 궁합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연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많이 쓰이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연인이 다는 아니잖아요. 전 친구 관계 혹은 더 나아가 가족 관계에서도 이 궁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관계라 할지라도 성격이 잘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물론 엄마랑 매일 싸우는 날들을 보냈다든지 했던 건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결코 사이 좋은 모녀 관계는 아니었죠. 흔한 모녀 관계들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사근사근하게 지내는 그런 친근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되려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저희 모녀 관계가 그렇게 된 건 제가 어릴 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칭찬 한 번 해준 적이 없었고, 그 흔한 예쁘단 소리조차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자식이 엄마를 위해 카네이션을 색종이로 잘 나오면 너무 좋아하면서 칭찬하기 바쁠 텐데도, 저희 엄마는 담백하면서도 냉정하게 "그래, 고맙다." 딱 이 말 한마디를 하실 뿐이었죠.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와 붙어 지내는 주위 친구들이 너무도 부러웠어요. 유치원이 끝나면 보통 버스를 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저보다 먼저 내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항상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환한 얼굴로 제 친구를 안아주는 모습을 저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했는데, 우리 엄마도 한 번만 나를 저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쯤은 저도 알았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엄마가 홀로 돈을 벌어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찾는 마음은 이해보다는 본능의 영역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버스에서 홀로 내린 뒤 엄마가 일하는 가게에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냥 유치원 끝나고 마중 나와주는 엄마는 아닐지라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바빴던 엄마에겐 그런 저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그 어린 꼬마가 가게에 찾아갔어도 엄마는 저를 반갑게 반겨주지 않으셨었고, 유치원에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해도 항상 "중요한 얘기 아니면 나중에 해" 라고 하셨으니까요. 물론 어른이 된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로서는 그게 어찌나 서운하고 서럽던지, 인형을 홀로 만지작거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만 바라보는데, 혹시나 엉엉 울어버리면 엄마가 화를 내고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러지도 못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남몰래 흘렸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거기까지면 그냥 조금 서럽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후로 엄마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어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생기고 맙니다. 그건 바로 유치원 연극 사건이었죠. 사건이라고 말하긴 우습기도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저에겐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1년에 한 번 학예회인가?
무슨 장기자랑 같은 걸로 연극을 했었어요. 부모님들에게 예쁜 자식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연극에서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제치고 공주로 뽑히게 됩니다. 물론 그건 제비뽑기로 결정된 거였지만 어린 나이의 저에게는 그야말로 일생의 대사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평소 말씀하시던 중요한 얘기를 하게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주가 되었던 사실을 엄마가 알면 엄마도 드디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뒤 엄마에게 빨리 말해주려고 신이 나서 엄마가 일하시는 가게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게에는 손님이 계속 끊이질 않아서 도저히 엄마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는 빨리 엄마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자꾸 오는 손님들 때문에 그 말도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심통이 나던지요. 평소엔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손님들을 내쫓듯이 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유치원에서 연극을 하는데 내가 공주가 됐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요. 하지만 엄마는 당연히 그런 저에게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가게 사장한테도 눈치가 많이 보이셨을 테니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는 애가 오늘따라 왜 이러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자꾸 이럴 거면 엄마 가게에도 있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라고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게 얼마나 서러웠을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시나요? 결국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까지 한 번에 터뜨리면서 엉엉 울고야 말았어요. 나 공주 됐다고, 연극하는데 공주 됐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요. 엄마는 그제야 아차 싶으셨던 건지 저를 달래주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저에게 잘했다고 하거나 예쁘다고 하는 칭찬을 해주셨던 건 아니었고 그냥 연극 날 엄마가 꼭 보러 갈 테니 준비 잘 하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보통의 아이였다면 그런 말로 달래지지 않았겠지만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고팠던 저로서는 엄마가 유치원에 직접 온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연극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요했던 연극 발표 날 엄마는 저희 유치원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연극을 마치고 다른 엄마들은 꽃다발을 들고 아이에게 잘했다며 안겨주었지만 저희 엄마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유치원에서 준비해준 화려한 공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홀로 꽃 한 송이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있던 그 기억. 정말 이제 어릴 때지만 끔찍한 기억이었던 것 같네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한참을 방에서 쭈그려 앉아 울었어요.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그러지 못하지? 이런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나서야 엄마가 돌아오셔서는 가게에 사고가 생겨서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전 엄마에게 기대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고작 유치원생이었던 어린 나이의 저였지만 엄마에게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저와 엄마의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던 거죠. 물론 어른이 된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의 당시 상황부터 생각해서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엄마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셨던 게 아님을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엄마도 초보 엄마였으니까요. 다만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말았을 뿐이죠. 어쨌든 엄마와의 관계는 그렇게 되어버렸고 어린 나이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어긋나게 살지는 않았단 점인 것 같네요. 아니, 오히려 반대였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도 저는 탈선을 하기는커녕 오롯이 공부에만 몰두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아마 칭찬이 너무 고프고 달콤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저를 예뻐하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칭찬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으려 무던히 애를 썼던 거죠. 덕분에 대학교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 홀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때에도 엄마하고는 상의조차 하지 않긴 했었죠. 저의 모든 것을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닐 때까지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로 가족인 듯 남남인 듯한 관계로서 따로 살게 되었죠. 마음속 한편에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서요. 저는 살면서 연애도 많이 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애정결핍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누군가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탱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딱히 열렬히 사랑한다거나 누군가를 좋아해서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만났던 것 같네요. 남편과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바빠지면서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져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힘들어하던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직장 상사였던 남편이었죠. 아무래도 직속 상사였다 보니 저를 위해 챙겨주는 것들이 많았고 그 따뜻함이 좋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길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있었다 보니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진 않았었는데 남편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가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려왔던 엄마의 모습과 일치했고 제가 그토록 바랬던 엄마의 사랑을 대신 주실 것 같은 분이었죠. 시어머니 또한 무뚝뚝한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 며느리와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녀지간 같은 관계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셨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혼수니 뭐니 그런 문제로 연락을 하신 게 아니라 TV에서 맛집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이더라. 너랑 꼭 같이 먹으러 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거나 새로 나온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 등 정말 엄마 같은 연락을 자주 주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정말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엄마와 전화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아서 결혼이 하고 싶어질 정도가 되더군요. 진짜 엄마에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님들이 다 딸 같은 며느리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건 알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결혼 후에는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모습들은 저 역시 주변에서도 많이 봤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엄마들 중에 딸 있는 부모가 제일 복받았다고 하거든. 나도 이제야 그 기분을 알 것 같아. 너 덕분에 나도 딸 생긴 기분이 든다니까. 이번 주말엔 쇼핑 가자. 아들놈 하나만 있었을 땐 맨날 혼자 가서 외로웠는데 너 오니까 너무 좋아. 혹시 다음 달에 여행 스케줄 괜찮니? 남자들이랑만 여행 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맨날 피곤하다고 침대에 누워만 있겠다 하는데 어디 여행 갈 맛이 나야 말이지. 이번엔 우리 둘이 가자. 가서 맛집도 좀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해야지. 아휴, 진짜 너 오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언제나 저를 찾으시면서 좋아하셨으니까요. 어머님도 아마 무뚝뚝한 시아버님과 저희 남편만 있었다 보니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같이 원하는 걸 즐길 수 있는 며느리가 생겼으니 저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이후에도 어머님과 쇼핑도 자주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돈독한 정을 쌓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매 주말이 기대됐어요. 아마 어릴 때 즐기지 못했던 모녀지간의 사랑을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긴 하더군요. 분명 시어머님과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건 분명한데 한 번씩 저희 엄마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랑도 이런 여행을 같이 와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쇼핑도 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한 번씩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사랑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제가 크고 나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쇼핑을 가자, 여행을 가자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혼자 이렇게 즐긴다는 게 뭔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표정 관리를 좀 잘 못하는 편인지라 그럴 때면 시어머님은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처음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둘러대긴 했었지만 계속 숨기기도 좀 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희 엄마랑은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한 점도 있긴 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해주신 말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아이, 그래, 그랬었구나. 하긴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 꼭 궁합이 좋으란 법은 없으니까. 아니, 나도 우리 아들 보면 한숨만 나와. 어릴 땐 그렇게 엄마 엄마 하며 찾았었는데 아이 나이 들고서부터는 지 아빠 닮아가지고 완전히 무뚝뚝해서는 이건 뭐 거의 남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뭐 어쩌겠니. 사람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 그렇다고 사돈어른이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셨을 거야. 너 역시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걸 보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냥 성격이 차이가 좀 있었던 거고 그로 인해 서먹한 관계가 됐을 뿐이야. 마음만 있으면 된 거지. 그냥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사돈어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너의 마음을 알고 계실 거야. 나 역시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 며느리로서 그리고 새로운 딸로서 충분히 사랑스러운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충분히 즐기렴. 참, 이 말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도 느껴져서 좋았어요. 사실 엄마한테는 이런 위로의 말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피로 맺은 엄마보다 저를 더 아껴주는 것 같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냈어요. 전보다도 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게 됐달까요? 어머님도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서울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웬일인지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결혼하고서도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전화도 없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약간은 혀가 꼬인 발음으로 제 안부를 물으셨는데 아마 술을 꽤 많이 마신 것 같은 목소리더군요. 저는 잘 지내니 걱정 마세요. 아니, 걱정을 정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비꼬는 듯한 말로 답을 해주었어요. 평상시엔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나서야 안부 연락을 하는 게 마치 술주정처럼 느껴져서 조금 짜증나기도 했었거든요. 평상시에나 잘해줄 것이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시어머님이 너무나도 잘해주신다. 마치 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래, 네가 결혼하고 나서 사랑 많이 받고 지내는 것 같더구나. 정말 다행이야. 참, 엄마가 너한테 돈을 좀 보냈어. 못난 엄마는 너한테 이런 것밖에 해줄 게 없나 봐.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잘 컸고 지금 행복하다니 다행이지. 아휴, 미안. 엄마가 좀 술을 마셔서 괜한 소리를 하는 것도 같다. 어쨌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이라고 하시면서 씁쓸한 듯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어요. 애초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도 이상하긴 했는데
평소에도 속에 있던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셨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말이 마음에 많이 걸리셨던 걸까? 괜히 심술이 나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했던 걸까 싶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저는 엄마가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얘. 그래도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좀 잘 챙겨라. 니네 엄마 신장에 문제 있대. 근데 내가 아무리 병원을 가라고 해도 안 가지 뭐니. 충상도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죽겠어.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전화를 다 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엄마 좀 데리고 제발 병원 좀 끌고 가라. 응? 알겠지? 아, 엄마가 아프다니. 그 소리를 듣자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정을 깊이 쌓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피로 이어진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더군요. 그동안 나랑 여행도 한 번 간 적이 없이 살았으면 건강이라도 할 것이지. 왜 아프고 난리야 라는 속상함이 섞인 원망. 전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고 곧장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엄마, 몸 안 좋다며. 왜 병원을 안 가? 얼른 병원 가자.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내려온 거야? 별거 아니야. 금방 괜찮아질 텐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올라가. 내가 신경 안 쓰게 생겼어? 그러면서 돈은 왜 보낸 거야? 엄마 병원비나 할 것이지. 돈 아끼려고 병원도 안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프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엄마는, 진짜.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뒤 무덤덤하게 다시 할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무언가를 조르거나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마한테 더 이상 병원 가자고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그저 식당 한편에 앉아 그런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식당 이모님이 저를 잠깐 밖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내시더군요. 아이고, 네 엄마 정말 왜 저런데냐.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도 신경 쓰여 죽겠다. 아유,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괜히. 됐다,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는 너희 엄마 어떻게든 병원에 꼭 데려가렴. 나 잘 아는 사람도 신장에 문제 있었었는데 괜찮다고 하더니만 결국 큰 사달이 나더라고. 그래도 네 엄마는 분명 네 말이라면 잘 들을 거야. 하지만 사실 저 엄마랑 그렇게 친하질 않아서.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엄마랑 거의 남남처럼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그랬어요. 아마 엄마도 딱히 저를 엄청 사랑하신다거나 하진 않으셔서 제 말도 잘 안 들을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너희 엄마 옛날부터 어거날 틈만 나면 너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 대학 장학금 받아가면서 서울 유명한 대학 다녔다며.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으면 남의 집 딸 전공까지 외우고 있잖니. 거기다 너 직장 들어간 얘기하며 네 성격 하나하나 전부. 아유, 듣다 귀에 딱 잡는 줄 알았다 얘. 저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 그럼 뭐 내가 꿈을 꿨겠니? 너희 엄마가 워낙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으니까 너한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마는 적어도 내 앞에서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맨날 자랑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저는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엄마는 절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저 짐처럼 여기는 게 아닐까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저 나의 오해였던 것일 뿐일까? 그럼 난 대체 왜 여태까지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던 걸까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그런 저에게 매번 엄마가 저를 자랑하는 레퍼토리들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자기 이모님이 아유, 울긴 또 왜 우니? 하여간 너희 엄마나 너나 똑같다 참.
둘 다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너희 시댁에 그렇게 당하고 살지. 라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저희 시댁에 당하고 살다니? 전 시댁에서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엄마, 아이고, 이놈의 입이 또 문제지, 문제. 아니야, 됐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뇨. 이모님이 저희 시댁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길래. 저희 시댁 남들하고 달라요. 저 엄청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뭐? 사랑? 참 기가 막혀서. 너희 엄마한테 와서는 그렇게 행동하더니만 너한테는 또 잘해주디? 네 시애미란 사람도 참 웃긴다, 웃겨. 아니, 네 시애미뿐만이 아니지. 네 남편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기는 아니? 네? 그 무슨... 잘 들어. 내가 말했단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너희 시댁 말이야. 이모님은 그렇게 입을 여시면서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가게에 한 번씩 찾아오셨대요.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셔서 한참을 있다 오셨답니다. 그러고 난 뒤 돌아온 엄마의 표정은 참 어두워져 있었고요. 이모님은 도대체 저희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길래 저희 엄마가 저러나 싶어 몰래 따라가서 엿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모님도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저희 엄마한테 딸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결혼시켰으니 돈을 달라고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딸 자기가 어떻게 대접해 줄 줄 알아서 생각하라면서 협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저희 엄마는 은행에 가서 돈을 뽑은 뒤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렸다고 하고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했었다는데 저희 엄마는 어쨌든 자기 딸이 행복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돈 좀 주면 되는데 뭐 어떠냐고 하셨다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돈을 주니 시어머니는 자주 내려왔고 그때마다 계속 돈을 뜯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저희 남편도 와서는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이모님은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절대 제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었고 자기도 남의 가정사에 감히 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널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나에게 세상 둘도 없는 엄마 역할을 자처하던 그 따뜻한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며 저희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또 저희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시어머니께 바보처럼 당해주고만 있었다니. 그제야 저희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제 등 뒤에서 묵묵히 달리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었던 것뿐인데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말 멍청하고 또 멍청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마음을 주었던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다가 감정을 추스른 뒤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이모의 입장도 생각해서 시댁 이야기는 하진 않고 그저 울면서 설득했어요. 혹시라도 엄마를 떠나보내면 나 못 산다고. 제발 병원 같이 가자고 말이죠. 결국 엄마는 제가 울기 시작하면서 고집을 부리자 제 뜻을 따라주시더군요.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고집도 부려보고 투정도 부려보면서 많은 추억을 보냈을 텐데 왜 혼자 스스로 마음을 닫고 엄마를 멀리했던 건지. 저는 엄마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엄마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도 나눴어요. 그동안 내가 엄마를 오해했었다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고, 오랜 세월 묵혀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제가 먼저 속마음을 꺼내자 엄마도 드디어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빠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여유가 없었다고.
그저 먹여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일만 하느라 절 혼자 둔 게 많이 후회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 사과를 한 뒤 앞으로는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 함께 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선 치료를 잘 받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그렇게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자 그제야 속에서 쌓였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님과 남편의 만행들, 날 속이고 엄마한테 돈을 뜯어오며 괴롭혔던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두고 봐라. 절대 쉽게 용서해주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요. 전 일단은 잠시 지켜보면서 어떻게 복수할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열받고 핫딱지가 나지만 완벽한 복수의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참기로 했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 참 가지가지 하더군요. 그전엔 몰랐는데 정체를 알고 나니 정말 뻔뻔해 보였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듣더니만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될 일을 제가 했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더니 엄마를 서울이 아닌 원래 계신 곳과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순간 정말 쌍욕이 입에서 튀어나오려던 걸 간신히 참아내고 그저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주 3회씩은 해야 한다고까지 하는데 힘이 쭉 빠진 엄마를 어떻게 혼자 두겠냐면서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해줬죠. 그러자 며칠 뒤에는 이번엔 시어머니가 절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참 팔팔하고 건강했던 시어머니셨는데 갑자기 머리에 수건을 얹고 누워있는 것이 누가 봐도 아픈 연기를 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시고는 계속 엄살을 떨어대면서 남편까지 조퇴를 시키고 집에 오게끔 하시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를 도와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당장이라도 얼굴을 보면 터질 듯한 가슴속 시한폭탄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 더 집안일에 집중했습니다. 엄마와 저의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이걸 역으로 이용해 먹은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어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했을 때 저한텐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줬던 따뜻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분주한 저를 슬쩍 보더니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가 사돈한테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너 어찌 살든 아무 관심도 없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 어떻게 엄마가 딸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아휴,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래도 사돈은 귀찮으니 그냥 돈으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여기 봐라. 너희 엄마가 보내준 돈들이야. 참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놓고서는 감히 저런 말을 지어내다니요. 거기다 엄마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아마 엄마를 서울 병원으로 모시면서 제가 가깝게 지내다 보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몰라 미리 밑밥을 깔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전 모른 척하면서 어머, 정말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저희 엄마 핸드폰은 자동 녹음이 되니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좀 못 믿는 눈치를 보이며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다급해지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의 특유의 그 다정한 표정이 싹 사라지더니 됐어. 믿기 싫으면 관둬. 그보다 나도 지금 아프니까 네 엄마 병원 가서 돌볼 시간 나한테도 똑같이 써야 맞지 않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진다니까. 너희 엄마 병원은 나중에 가. 버려진 거나 다름없던 걸 차에대해줬더니만 내 말은 믿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네.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를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와서 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둘이 왜 그러냐면서 말리는 척을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 은근히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니 어쩌느니.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열불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아낸 뒤
그래, 일단은 화장실 청소해주자. 복수는 나중에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락스를 물에 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화장실 거울을 통해 봤어요. 제 등 뒤에서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씩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더군요. 저는 락스를 타놓은 물을 그대로 남편에게 끼얹어 버린 뒤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미끄러운 바닥에서 팔을 저으며 허우적대더니 엉덩방아를 찢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콧방귀를 끼며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물 묻은 손발을 탁 털고 나와 시어머니께 이렇게 한마디를 한 뒤 그 집을 나왔어요. 뭐? 서울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엄마 좋아하네 이 아줌마야. 언제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기가 막혀서. 뭐? 엄마가 귀찮아하면서 돈을 보내줬다고?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내가 당신이나 당신 아들 가만 안 둬.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 갚을 준비나 해? 그 다음날 저는 엄마가 그간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 액수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이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뒤 정확한 액수를 함께 계산해봤죠. 그런데 와, 이 두 모자 정말 많이도 뜯어갔더군요. 엄마가 평생을 모았던 돈을 거의 다 뜯어갔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통장에 얼마 안 남았던 그 돈을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날 저에게 보내셨던 거고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계획했죠. 아마 분명 저 뻔뻔스러운 모자는 배째란 식으로 나올 테니 저 역시 이것저것 막 저지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선 시어머니가 집에 없을 시간에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 가서 샀던 비싼 가방들, 비싼 옷, 그리고 아끼던 폐물까지 가방 하나에 잔뜩 담아서 나왔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빈 페인트통에 넣은 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활활 타는 불길이 가슴속에 제 화를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했던 건 남편 회사에 글을 올리는 일이었어요. 사내 인트라넷에 이 모든 일들을 밝혀서 있는 대로 쪽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회사는 저도 다녔던 회사이기에 인트라넷 접속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글을 작성하고 올리려던 순간 이 방법을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돈을 받아내는 구실로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저지를 만큼 저지르고 나면 이미 더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해서 분명 더 배째라고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이 계획을 세운 뒤 얼마 안 돼 시어머니가 본인의 귀중품들이 다 잿더미가 된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짓을 제가 한 것도 알고 나선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찾아가 편찮으신 엄마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셨더군요. 몇 안 되는 엄마의 짐들을 모조리 가져와 똑같이 불에 태운 겁니다.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냐고요. 또 모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가 엄마 짐을 가져가려고 하자 엄마가 시어머니를 붙잡았대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리는 엄마의 얼굴을 내리치며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으니 부모가 대신 맞아야 된다고 하시며 아픈 엄마를 무자비로 대한 겁니다. 엄마의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나요? 저는 최대한 빨리 제 계획을 실행해야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돈 안 가지고 오면 회사에 너랑 네 엄마가 했던 행동들 다 올릴 거라고요. 이미 증거 사진도 넘쳐난다고요. 그러자 그제야 그 아줌마와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그동안 받았던 돈도 몽땅 다 돌려주고 이혼도 해줄 테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뻔뻔스럽게 자기들 체면은 생각하는 게 정말 역겨웠어요. 전 그 상황에서 일부러 돈도 필요 없다. 나에겐 필요한 건 복수뿐이다. 라면서 1시간을 그렇게 빌게 만든 뒤에야 져주는 척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당신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 진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가지고 놀면 그 끝은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는 증오의 불길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지. 진짜 마음 같아서는 확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참는다. 알겠어? 딱 이틀 줄게. 그동안 가져간 돈 싹 갖고 오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서 지금 했던 것처럼 싹싹 빌어. 알았어? 시어머니는 돈은 이미 여기저기 투자해서 넣어놓은 상태라 이틀은 부족하다고 사정사정했지만 전 무조건 이틀 안에 내놓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우 싼 값에 집을 내놓은 뒤 겨우 돈을 마련한 것 같더군요. 사실 이틀이 좀 지나도 상관은 없었는데 뭐 쌤통이긴 하죠. 그 후 이혼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사내 인트라넷에도 이 모든 일을 다 밝혔어요. 원래는 이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랑 저희 엄마를 다치게 만든 두 모자에게 더 복수를 해주고 싶어 글을 올렸어요. 전 남편은 결국 인성이 쓰레기라는 게 회사에 다 알려지면서 지 혼자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 지가 어떻게 배기고 나만 하겠나요? 저는 그 일까지 하고 나니 그나마 속이 후련했어요. 더 갚아주고 싶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속이 후련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두 모자와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뒤 요즘에서야 이제야 엄마와 추억 쌓기 연습에 돌입했어요. 엄마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엄마는 투석받는 생활이 힘들더라도 이 일만큼은 꼭 하겠다면서 애써 기운내고 치료받는 걸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가족과의 관계가 저처럼 소원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이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엄마처럼 성격 차이 혹은 상황적인 이유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건 자연의 이치잖아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오해들이 풀리고 모두가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